89세 아버지의 재혼과 사라진 56억.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는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5월 31일 날 은행 직원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이 되고 있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데 상황 자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전화를 바로 받고 아버지 집부터 달려갔어요. 근데 집에도 안 계시고 전화해도 없는 번호로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건물에 혹시 거기에 살고 계시나 싶어서 서류를 떼봤어요. 4월 26일 날 국적이 중국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여자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89세 아버지가 혼인신고? 갑작스러운 새어머니의 등장. 게다가 연고 없던 곳으로 주소지도 바뀐 상황.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내고 며칠 있다 아버지가 어디 인천의 요양병원에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난생 처음 본 새어머니와 그녀의 사위. 그들이 아버지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는데요. 자초지종을 물어본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위암이 간까지 전이돼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슬픔도 잠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저 아까 전화했던 장사인데요. 아, 네네. 할아버지 배우자라는 분하고 네. 사위하고 오셔가지고 네네. 다짜고짜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란 분하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병원도 아닌 곳으로. 주치의의 계속적인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의에 의해 퇴원하는데 병원 측에 책임이 없다는 자퇴서약서를 쓸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계실 때 치료가 면역계 계통의 치료라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전화해서 말렸어요. 면회 안 갈 테니 아버지 치료받게 해달라 수십 번 얘기했는데 끝내는 끌고 나가셔서 은행을 모시고 간 거예요, 아버지를. 그날 30억이 인출한 날이에요. 퇴원 당일 수표로 30억 인출. 3일 후엔 남아있던 10억마저 출금. 잔고는 0이 됐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을 해버린 거예요. 전부 0으로 만들어 원짜리. 끝에 7원이면 7원까지 전부 다 뽑아서 아예 0. 아버지가 떠나신 후 가능해진 출금 내역 조회. ATM기에서만 100만 원이 무려 231차례나 출금돼 있었다는데요. 10,000원 한 장도 아까워했던 아버지가 89년 평생 모았던 돈은 쇼핑, 생활비, 현금 인출로 빠져나갔고 총 56억 원이 몇 달 사이에 원래 없었던 듯 증발했습니다. 아버지 90평생 쓰지도 않고 벌어놓은 돈이 단 몇 개월 사이에 56억 원이라는 된 돈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네. 네. 전문가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이제 기사로도 접하셨는데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네. 사건인데요.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정경제범죄,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경과가 여러분들 방금 들어보셨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충분히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효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 사건 일지를 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사건 일지를 쭉 살펴보면 날짜별로 지금 달별로 지금 나와 있죠. 네. 보시면 이 처음에 이 위암이 간까지 전이가 되고 그다음 얼마 있다가 또 혼인신고서가 제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언 공증증명서도 작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가 벌써 6월, 7월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30억에 10억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접견 신청이 거부가 되고요. 거기다가 강제 퇴원이 지금 일어난 시점 보이시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이 아버지 시선에서 이 사건을 좀 봐야 되겠다. 혹시 노인학대 정황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아버님의 의사
어떤 것이냐.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해서 혼인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혹시 혼인신고를 한 거 아닌지 그리고 이제 돈을 인출했을 때도 본인의 진짜 의지로 자발적으로 인출한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영향 때문에 인출한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씁쓸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재혼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렇게 다들 말리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아니 정말 그래서 다들 결혼하지 마시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근데 제가 또 법금맨으로서 사실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혼 자체가 이게 결혼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고 당사자 사이에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라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고 실질도 결혼에 준해서 갖춰 있으면 이제 이거를 법률혼과 똑같이 사실혼으로 보호를 하면서 이혼할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또 뭐냐면 상속이 안 된다는 게 차이점인데 아마도 이제 혼인신고 를 서두르고 한 것은 이렇게 사망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병이 위중하니까 이렇게 상속이라 이런 거 재산적인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상속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은 안 돼요.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은 되는데 상속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혼인 신고하면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30대 젊은 아들이 이제 큰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수십억 자산을 이제 마련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상담 오셨습니까? 이제 상속 문제로 상담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부모가 이제 상속을 받잖아요. 네. 근데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막 꺼이꺼이 울더라는 거예요. 아들 영정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라고 앉아서 어머니, 저 이 사람 아내예요. 그런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싫어해요. 웬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서로에 보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에 딱 배우자가 돼 있던 거예요. 어머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비밀 연애를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몰래 연애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면회를 올 때도 다른 가족들이 없을 때 몰래 온 거예요. 그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혼인 신고를 해서 이 여자가 가족들도 모르게 배우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이 될까요?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을 받게 돼요. 부모와. 1.5인가요? 1.5. 그리고 만약에 이 아내한테 아이가 있다면 이 아내가 전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혼인신고가 중요해요. 혼인신고는 단 하루를 살아도 상속이 되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살아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기사에 났던 그분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꾸며드린 영상 안에서는 이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례를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그 안에 사실혼과 법률혼 그리고 상속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아버지의 강제 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강제 퇴원을 시킨 건데 이승은 아나운서 어떻게 봤어요? 아니 뭐 아드님 상황이 이제 인터뷰에서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건 아니 그동안 너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무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재혼한 것도 뭐 그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그거 떼보고 나서야 알았고 아버지 뭐 요양병원에 옮기신 것도 뭐 실종 신고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심했어요. 아, 근데 이게 또 가족 간에 또 뭐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강제 퇴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강제 퇴원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독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 유기 그리고 방임을 했을 경우에 노인 학대로 보는데요. 지금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강제 퇴원을 했다면 일단은 이제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까 보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퇴 서약서를 쓰고 나갔다면 그 보혜 의무를 다한 게 아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좀 갑자기 아프시거나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성격이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아버지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자녀들이 그 사이에 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족 간에도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했는데 막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이 받아들이기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이게 병 때문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성격 변하시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뚫고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녀분은 퇴원을 반대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퇴원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란에 이름을 쓰잖아요. 그때 배우자가 이름을 썼겠죠. 그리고 병원비를 누가 내요? 배우자가 냈겠죠. 그럼 여러분이 병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입원을 시킨 보호자의 의견을 중시하겠어요? 아니면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중시하겠어요? 당연히 보호자의 의견을 중시하잖아요. 이 사건도 아마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배우자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나.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흔히 있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한 경우에는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다른 가족들은 완전히 다 못 만나게 했어요. 그 1년 동안 자기 앞으로 다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가족이 손쓸 방법이 없어요.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믿을 만한 사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전문가를 이제 성년 후견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 관리 및 이제 병원 의료 서비스, 신상 관리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감독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러한 일이 걱정되시면 성년 후견인 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막상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또 가족 간의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확인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사라진 56억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네, 이게 이제 혼인신고 전후로 16억은 생활비, 그리고 쇼핑, 현금 일출로 빠져나갔고 나머지 이제 40억이 혼인신고 후에 태어날 때 아까 30억 빠져나가고 나중에 또 추가로 10억이 나갔던 거죠. 네, 근데 이거 법적 판단이 정말 잔고가 0이거든요. 근데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정말 뭐 의탁을 하고 싶었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고 거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퇴원을 하시더니 이 돈이 사라졌단 말이죠. 경위를 보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40억이 인출이 됐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지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이체를 안 해, 제2금융권으로 이체를 시킨 이후에 돈을 빼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아마 피력을 하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가 될 겁니다만은 사실 이걸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범죄가 아닌가 하고 충분히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배우자가 우리 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배우자가 첫 번째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인출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의사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형사상으로는 이게 친족 상도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재산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벌이 되려면 일단 이 혼인 관계부터 무효임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라도 이게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혼인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혼인 신고 전에 빠져나간 이 16억. 쇼핑과 생활비, 현금 인출로 16억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사실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인데 생활비로 16억이. 혼인신고 전에 나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본인 명의로 다 이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이제 증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그거를 무효라고 이제 소송을 하는데 그 장남이 증거 제시합니다. 자, 아버지가 직접 가서 사인했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예금 인출을 하는 것도 아버지가 본인의 사인했다. 본인의 의지로 그 재산을 누구 주던 그게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위가 무엇이냐, 진심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요를 했는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요했으면 그게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강압적 경제적 착취 뭐 이런 단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고. 맞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게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아버지 뭐 그 치료비에 썼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다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든 거예요. 이 돈을 다 과소비하는 데 썼다. 뭐 외제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돈을 은닉했다든지 해외여행 갔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 돈의 사용처를 보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교류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황적 증거 모으기가 참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되게 주관적이기도 해서. 네.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저는 바로 가서 했습니다. 뭐 혼인신고 있잖아요. 위력이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만 뭐 느끼는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늦게 만났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도 아주 적은 시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어떻게 뭐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또 진심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사랑을 믿기는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는. 네. 사랑 좋죠. 네, 사랑 좋습니다. 또 진짜 사랑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애의 조각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한다면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이를테면 뭐 증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여러 절차, 법적 절차를 통해서 뭐 유산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신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인지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치매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증명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이 증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88세 남성하고 56세 여성이 뒤늦게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가족들이 뭐 도무지 이 여인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집이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가 의지를 가지고 나랑 결혼을 했고 그런데 누구도 이걸 믿어주지 않으니 나는 뭐 이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가족들이 결국은 이 여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1년 동안 돌봐줬던 분인데 1년 돌봄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한 상태로 일이 마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인지적인 능력 또 우리가 가지는 사랑 경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쟁점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강제 퇴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진 56억 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혼인 신고의 그 진실성 여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가족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케이스에서 이제 합의해서 결론이 잘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금 이 혼인신고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결혼에 대한 의사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제대로 된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출석해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한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효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제 치매 노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노인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건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보면요. 치매 5단계였던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70대 간병인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노인 여성 간병인이 어느 정도로 치매 상태였냐면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간병인이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 A 씨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50억 가량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50억이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걸렸는데 법원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혼인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그 당시에 이 사건의 아버지 상태가 지금 위암에서 간암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신체적인 증상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이냐, 그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냐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인신고가 정당하게 된 것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자, 치매 진단과 유언장입니다.
치매 진단과 유언장, 그러니까 지금 유언장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살해자분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의문이 무엇인지 유언장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하게 시한부 판정이라는 걸 4월 22일 날 알게 됐어요. 그 중국인 여자가. 그런 후에 4월 26일 날 혼인신고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5월 10일 날 1차 치매 검사를 받게 해요. 최종은 중증도 치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유언장 작성이 5월 10일 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암 말기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치매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유언장이 작성이 됐습니다. 네, 그게 보면 뭐 고령의 암에 그리고 또 중증 그 치매 진단까지 받았는데 아 이게 혼인신고 유언장도 이 정도면 이게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하지만 재혼한 이 새어머니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아서 그렇지 몸이 아픈 거지 정신, 의사소통은 멀쩡했다, 확실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언장이니 혼인신고니 이것도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유언장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뭐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뭐 다 법률행위 무효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치매에 걸리신 분도 결혼할 수도 있고요. 혼인신고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누구한테 증여할 수도 있고 유언할 수도 있고 그게 다 법적으로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단 전제가 그분이 인지 능력이 정상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으면 유효인데 근데 그분이 완전히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도저히 사리 분별 능력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치매 상태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중증이었느냐 경증이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떤 이제 재력가 어르신이 있었는데 약간 치매가 있으셨어요. 혈관성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제정신으로 왔다가 이제 안 왔다가 그러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데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장남이 좀 서운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바꾸죠. 유언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장남에게 전 재산 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도 또 바꾸셨는데 장남한테 좀 서운하셨나 봐. 장남을 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이 장남을 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소송을 한 거예요. 네. 이 유언장은 무효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었다. 자, 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렵다. 근데 이게 2000년경에 치매를 알았으니까 96년에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남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의 생각은 좀 반대인데 이게 치매가 앞서 경증이냐 중증이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증으로 쭉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능력은 괜찮은 이제 상태이긴 하니까 저는 여러 유언 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유언이 예, 정확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역시 그래요? 이승희 아나운서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언장은 여러 번 고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제 효도하는 자식한테 더 주겠다 이렇게 계속 바꾸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거는 이제 취소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맨 마지막에 유언장에 효력이 있고 자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혈관성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인지 능력이 제정신을 왔을 때 그때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몸이 이제 위중하신 분도 사실 유언장을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거 유언장 내용이 맞다, 아니다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으면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 법원에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유언장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는 그럼 장남은 유류분 정도 맞습니다. 받았겠네요. 유류분 정도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분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면은 네. 뭐 혼인신고도 해버리고 또 유언장까지 작성해서 재산 갈취했을 때 뭐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벌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치매라는 증상 자체가 이렇게 사람마다 이 발전 속도
뭐 그다음에 증상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참 법원으로서도 이게 완전히 무효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60대 한 여성이 있었는데 치매를 앓고 있던 재력가 81세 남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는 노인하고 같이 혼인신고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과 해외 펀드를 처분을 합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그 돈으로 34억 원 상당 부동산을 그 여성 명의로 취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딸 명의로 또 용인에 있는 아파트까지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합니다.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남아있는 것에도 또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노인분이 재산을 모두 잃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가해자의 나쁜 의도를 보고 범죄를 보고 징역 7년을 선고를 한 사건인데요. 근데 사실 이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고 그냥 본인만 상처받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사례 말고도 지금 변호사님들이 지금 계속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지금 공통적으로 간병 또는 돌봄 관계에서 자꾸 이런 게 생기네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활약을 펼칠 때에는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사기를 당할 만한 취약한 조건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일명 우리가 노년기를 맞는다는 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일단 몸이 약해지는데 이게 전반적인 뇌의 퇴행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그중에서도 판단하고 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정점을 결정하는 게 다 전두엽이라고 전두엽의 그나마 또 앞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퇴행이 되면서 판단이 잘 안 되고요. 거기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스마트폰도 힘들지만 여러분 사실상 금융이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지인들도 돌아간 분들도 많다 보니 이렇게 네트워크, 인적 관계도 굉장히 줄어든 편이고 가족들이 좀 잘 돌보면 좋은데 이 가족들하고도 좀 소원해지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면서 고립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돌봐주면 이 사람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혹시 실수한 것,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또 꺼려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년기가 겪는 어려움이자 특별히 금융 사기나 금융 범죄에 취약한 상황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